네, 안녕하세요. 아레테 미술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했던 한 예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20세기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피카소 정도쯤 혹은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앤디 워홀 정도쯤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꼽는 사람은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셀 듀샹은 제가 스스로 저의 억측으로, 저의 주장으로 20세기의 최고의 예술가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고요. 21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즈음에 세계의 유력 언론사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학의 인사들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역사의 미술사에 기여를 했던 예술가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았는데, 물론 피카소도 거의 1, 2위를 다투는 수준에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예술가들, 언론인들, 그 다음에 그 문화 이론가들은 이 마르셀 듀샹을 1위로 뽑아놓는데 주저함이 없었는데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꼽힌 것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다음과 같은 이유를 이 강의에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이 강의의 내용은 아마도 미술사에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뒷시항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르셀 듀샹이 가장 예술적이었던 사람임에는 반문의 여지가 없지만 가장 기이했고 가장 천재적이었던 발상의 주체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셀 듀샹은 프랑스 다다이즘과 아방가르드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꼽히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그 다다이즘의 선구자로서 혹은 다다이즘의 가장 그 선도자로서 꼽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예술 작품들이 번번이 세계의 문화계에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그런 양극단적인 비난과 찬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것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 사람이 미술에 과거 미술이 지녔던 어떤 이 전범, 정의, 규범을 바꾼 예술가였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예술가로서 그의 면모를 살펴볼 때 그는 거의 전방위적인 예술 행위로서 이름을 떨쳤는데요. 그는 화가이기도 했고, 처음에 시작이 화가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진작가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익숙한 예술이 되었지만, 설치미술, 레디메이드, 혹은 키네틱 아트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최초라는 이름을 갖게 된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한때 예술을 버리고 약간 외도를 했었었는데 1, 2차 세계대전 와중에 그는 체스에 몰두하게 되지요. 그냥 단순히 취미로서 체스를 둔 것이 아니라 그는 프로 선수로서 활동을 했고 세계의 1, 2위를 다투는 체스 마스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세기 후반부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예술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키네틱 아트, 팝 아트, 혹은 기타 등의 어떤 설치 미술, 영상, 이 모든 작업에 있어서 그가 거의 50년, 60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 놓았던 성과들은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그 후배들은 그를 초국하느냐, 극복하느냐가 숙제였을 정도로 그의 어떤 아방가르 전위적인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먼저 인정했던 것은 유럽보다도 미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참 20세기 초반에 미술은 주로 서구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유럽입니다. 아직 미국은 그 서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고요. 그야말로 미개척지인 미국. 이 미국은 20세기 초반에 스스로 굉장히 많은 경제 성장 혹은 정치적 역량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역량이었지요. 그런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은 당시에 뭔가 이게 굉장히 큰 자본을 축적했던 자산가들 혹은 미국 국가에 의해서 유럽의 예술을 대거 수입하거나 예술가들을 초빙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마르셀 듀샹이었고요. 이 듀샹은 1913년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예술적인 전환기를 불러왔다고 하는 거대한 전시회에 초청이 됩니다. 이 전시회의 이름이 아모리 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슨 변기창에서의 전시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전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혹은 어떤 기획 의도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공간, 즉 미 육군이 사용하고 있었던 무기 저장고, 그러니까 병기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병기창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아모리 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듀샹은 계단을 내려오는 나체의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이 미국 예술계의 얼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는 나체 여인은 그러니까 입체파와 미래파, 그러니까 어떤 시공의 결합을 하나의 회화로서 표현하고 싶었던 당시 듀샹의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예술이죠. 입체파와 미래주의. 그러니까 입체파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컸고요. 그 다음에 이 미래파는 이탈리아 중심으로 성장했던 얼핏 보기엔 비슷한 그림이지만 한쪽은 시간을, 한쪽은 공간을 쪼개는 방식으로서 회화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 혹은 공간의 다시각적인 어떤 그러한 제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시도되었던 예술이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듀샹은 나름 자신의 어떤 새로운 독창성과 현대예술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 다름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19년에 그려놓은 이것을 그림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6년서부터 9년 사이에 그렸다고 하는 이 그림을 죄송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3년에서 6년 사이에 그렸다고 하는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그림 위에다가 낙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콧수염과 이 턱수염을 그리고 그림 밑에는 모나리자 LH55Q라고 하는 이렇게 예명을 이름일까요? 작품 이름일까요? 하여튼 이 이름을 부가적으로 써 넣었습니다. 이 모나리자가 갖고 있는 역사적, 혹은 미술사적, 혹은 예술사적 의미는 상당히 대단했죠. 오늘날 우리한테도 역시 모나리자는 세계 최고의 걸작, 미술사가 낳은,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 위대한 작품에다가 마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낙서를 하는 방식으로서 이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비롭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콧수염을 덧붙임으로써 왠지 모르게 웃기고 뭔가 이렇게 유머러스한 모습이 됐고요. 그 유머러스한 모습 속에는 뭔지 모르게 한 남성, 여성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코드, 음탕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그 부가된 말 LHOQ라고 하는 말조차도 사실 프랑스어로
번역해보면 그녀는 음탕해, 엉덩이가 뜨거워. 뭐 이런 정도의 말로 해석할 수 있는 약 비속어적인 표현으로서 이 그림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듀샹은 과거 예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가치, 의미, 혹은 그것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종교적 존엄성까지도 파괴해버린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새로운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작을 위해서 먼저 파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 혹은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을 했던 이 듀샹은 이 자신의 작품을 이제 만들면서 앞에 이 모나리자가 패러디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의 고유의 작품을 만들면서 뭔지 모를 새로운 세계 혹은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었다,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1917년 이 뉴욕에서 전시를 가졌던 변기라는 작품입니다. 본인은 이것을 파운틴,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작품은 의외로 단순한 작품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한 작품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술가가 많은 노동 시간을 들여서 창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설비 도구를 파는 가게에 가서 남성용 소변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 소변기를 사와서 거기다가 RMUTT라고 하는 사인과 1917년이라고 하는 연도수를 변기해서 이 벽에 닿는 부분이 바닥에 고정이 되도록 세워놓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전시되자마자 사람들에게는 큰 비난이 불거졌습니다. 도대체 이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항상 겨우 이렇게 미켈란젤로나 로댕이나 혹은 이 여러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과연 이것이 예술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작품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디메이드라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고. 예술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떤 창작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예술작품에 기대하는 것은 예술적 역량,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그리고 예술가가 얼마나 그 재현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는가를 기대했는데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작품이었습니다. 대신 예술가는 길가를 지나다가 어느 한 사물을 선택했고 이 사물을 선택한 다음에 전시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르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단지 한 일은 실용적인 사물 혹은 현실의 사물을 예술작품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간에서 변화시켰습니다. 마땅히 화장실에 있어야 될 변기가 전시장에 들어와서 예술작품이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만드는 예술가가 아니라 호모 파버, 그러니까 만드는 인간 혹은 만드는 예술가가 아니라 어떤 예술 작품의 개념을 바꾸는 사람. 이것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요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예술 세계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공간에서 사유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듀샹에게 물었지요. 이 작품은 마땅히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전시장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이 쓸모를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혹은 쓸모를 제외시켰다는 것이죠. 사실 예술작품은 그렇습니다. 예술작품이 어떤 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제작자가 목적했던 바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가? 하지만 예술가는 그 기능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 속으로 이 작품을 불러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술작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변혁, 전환, 이것에 맞먹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아까 봤지요. 그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무엇에 쓸모가 있을까요? 그 여성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그 여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연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현실 세계의 한 면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이미 현실 세계와 굿바이를 한, 이별을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작품의 어떤 쓸모, 현실적인 쓸모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당시의 사람들이 듀샹에게 비난하듯이 거론을 한 것이기도 했지만 듀샹은 그것을 감안해서 만든 작품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작품은 듀샹이 그것을 전시장에 가져와서 사인해서 얹어놓기 이전에는 병기였습니다. 근데 이 병기가 전시장에 왔을 때, 그 예술가의 손에 선택되었을 때, 그리고 예술가가 그것을 전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그 순간서부터 예술작품이라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항상 그 자연물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변형시켰습니다. 길바닥에 놓인 돌은 한낱 돌이지만 사람이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은 도끼가 되든 망치가 되든 혹은 무엇을 갈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될 수가 있었겠지요. 바로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마세 듀샹이 한 일은 인간이 지금까지 어떠한 자연물에서부터 인간이 원하는 새로운 목적으로 변하는 그 어떤 과정들을 집약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또한 듀샹은 이 작품이 하나의 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병기나 셈이나 어떤 특정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죠. 물이 포송포송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으니까요.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셈과 이 변기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아직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듀샹 작품의 특징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현대미술은 많은 생각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의 사물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개념과 낯선 환경에 놓인다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그러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상가들과 과학자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항상 궁금했고요. 그 궁금한 세상에 인간의 사상 혹은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